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마법의 투자 시나리오를 쓴 김성일 작가입니다. 저는 현재 그 프리즘 투자 자문에서 그 최고 투자 책임자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그 투자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책도 쓰고 투자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리치고라는 앱에서 그 아이디어를 이제 제공해 드리고 있고, 아마 내년 1월 정도에는 프리즘이라는 앱을 통해서 정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거를 하게 되면 계좌 이전, 계좌 개설 혹은 이제 매매 같은 것도 좀 자유롭게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이번 책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막연한 금융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 투자에 대한 어떤 미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못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것들이 잘못돼 있고 어떤 것들은 좀 챙겨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가장 많은 오해들이 예금은 안전하다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예금에 대한 특징, 예금이 왜 안전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얘기들도 했고, 그리고 올해 그 연초부터 주식 굉장히 많이 빠졌죠.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조금 반등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이 마음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량주, 대장주에 투자하면 된다. 무조건 뭐 장기 투자하면 된다. 이런 얘기들을 믿고 뭐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카카오 같은 회사의 주식을 사서 갖고 있었는데 이제 너무 많이 빠지니까 장기 투자는커녕 당장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특히 미국 주식에 대한 그 막연한 믿음 때문에 뭐 미국 주식에 뭐 장기 투자하면 된다라고 이제 알고 막연히 샀는데 막상 올해 내내 빠져가지고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나 이제 기술주들,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들 투자하신 분들은 손실폭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그냥 장기 투자 계속 가져가면 되느냐, 이런 궁금증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일단 내가 알고 있는 투자 지식, 상식, 그리고 내가 봤던 어떤 책 혹은 유튜브 영상, 여기서 봤던 내용들 중에서 요거는 좀 주의하자라는 내용들을 좀 써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대안이 뭐냐? 대안에 대해서도 이제 세상에 굉장히 많은 투자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다라는 게 아니라 김성일 작가는 이런 방법의 투자를 연구를 했고 본인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공유해 드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을 책으로 엮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공개하는 계좌는 두 가지입니다. 연금저축펀드하고 IRP 계좌. 이 두 가지 계좌를 공개하는 이유는 제가 2019년도에 마법의 연금 굴리기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제 연금도 이제 18년 말에 이제 조정을 했죠. 기존에 이제 막연하게 넣었던 연금저축보험이 아니라 연금저축 펀드로 옮기고 IRP 계좌도 개설하고 이러면서 이제 실제 운영한 내용들을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계좌를 이제 공개를 했고, 지금 이제 3년 11개월 이제 지났어요. 그래서 매달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이 많이 빠졌잖아요. 당연히 제 포트도 많이 손실이 났겠죠. 손실이 많이 났었고 그 내용도 이제 다 공유를 드렸고,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 펀드가 10월 말에 이제 제가 영상 올려드렸을 때는 이제 3년 10개월치가 마이너스가 난 그런 내용을 공유를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이번 달에 이제 반등을 해가지고 지금 누적으로는 3%, 굉장히 작죠. 그리고 연 환산하면 0.8% 수익을 내고 있고요. 이번 달만 11월 달만 치면 4% 넘는 수익이 났었고요. 그리고 IRP 계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계좌는 지금 11월 달에 1% 정도 수익이 났고 3년 11개월 누적으로는 29.9%, 연환산에서 6.9%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반복적으로 이제 나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런 지식을 어디선가 얻었어요. 그게 맞는 거든 틀린 거든
어디선가 그거에 노출된 거죠. 그 정보에 노출됐기 때문에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궁금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투자도 많이 하세요. 이번 하락장이 굉장히 큰 교훈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 그냥 올라갈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투자라는 게 막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게임은 절대 아니다. 그런 것들을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썼고요. 연말이 되면 이제 배당 투자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배당은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이제 배당을 계속 입금을 해주잖아요. 그게 굉장히 월급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안정적이다. 노후 생활 대비로 배당주를 추천한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는 뚜껑을 까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연히 배당주라고 해서 이건 좋고 안전하고 뭐 수익이 높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점도 있다는 것을 이제 책에서 이제 많이 언급을 해드렸어요. 특히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최근 10년 동안 미국 주식이 독주했거든요. 그 독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 없이 미국 주식에 이제 신뢰를 했고 미국 주식에만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3대 지수라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 3대 지수가 S&P 500, 나스닥, 그다음에 뭐 3대 지수가 전부 다 미국 주가 지수예요. 그래서 별 차별화되지 않은 분산되지 않은 그런 분산이라고 오해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막연한 특정 국가에 투자를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얘기들을 좀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미국 투자만 하면 위험하다는 얘기를 뭐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했는데 이제 저한테 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미국은 기술력이 세계 최고고 선진국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돌아서 생각해 보시면 2010년에도 미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였고 2000년에도 미국 기술력은 세계 최고였어요. 그래서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렇게 성장하는 나라가 아니고 기술력만 가지고 본다면 그 전에도 최고였고 지금도 최고이고 제 생각에는 이제 앞으로도 향후 몇 년 안에는 누가 그걸 따라잡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유가 진짜 맞는 이유인지 아니면 자기의 투자 포지션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한국 주식 갖고 있으면 한국이 잘 되길 바라고 축구도 마찬가지죠.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나라가 축구를 잘하길 바라지만 객관적인 데이터, 통계, 확률 관점에서는 쉽지 않은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미국 주식을 갖고 내가 테슬라를 갖고 있으니까 테슬라를 응원하는 그런 편향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주의를 하셔야 한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드렸어요.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던 거, 내가 믿고 있던 거를 반박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뇌라는 게 이런 정보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생존에 아무리 필요한 정보라도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른 내용이 들어오면 뇌가 거부를 해요. 이건 뭔가 아니야. 이건 뭔가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하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불편한 얘기들을 책을 통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불편하지만 꼭 알아야 되고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없이 먹으면 이제 살이 너무 많이 찌고 살이 너무 많이 찌면 건강을 해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계속 조절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자제하려고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일부에서는 그런 좀 불편한 진실들, 사실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2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대안, 제가 알고 있는 대안들을 좀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는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수익률이 좋은 게 뭘까라는 관점에서는 주식이 첫 번째 대상이 돼요. 그래서 주식을 이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게 되고요.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 개별주를 사서 투자할 수도 있고 지수를 살 수도 있고 혹은 펀드에 이제 돈을 맡길 수도 있는데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이제 패시브하게 인덱스를 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시장의 큰 흐름에 올라탈 수가 있어서 이제 길고 장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건데 주식의 문제점이 뭐냐면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의 변동성을 이제 상쇄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플레이어로 들어가는 게 이제 국채입니다. 국채 같은 경우에는 뭐 두 가지 이유로 주식과 다르게 움직이는데 한 가지는 뭐
주식이 빠지거나 뭔가 위험 사태가 오면 글로벌 자금들이 국채를 사요. 돈을 주식에서 채권으로 옮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오르는 현상. 또 한 가지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낮춰요. 금리를 낮추게 되면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어요. 이런 두 가지 현상 때문에 주식의 보완제로서 국채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6040 포트폴리오인데 단순하게 주식과 채권의 6대4로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예요. 가장 오래됐고 가장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포트폴리오는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식과 국채가 같이 빠지는 경우가 위험하거든요. 그게 올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 내내 주식 국채가 같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뭐 6040 포트폴리오는 끝났다느니 자산 배분은 뭐 안 먹힌다느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주식과 국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점이에요. 새로 나온 게 아니고 과거에도 상관관계가 높아진 적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제 이런 단점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과거를 공부를 하면 당연한 거야. 이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현금성 자산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현금성 주식, 국채, 현금성 자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걸 유대인 3분법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탈무드에서 이 얘기를 썼어요. 가지고 있는 자금을 세 가지로 나눠라. 그게 뭐냐면 사업, 그리고 땅, 그리고 현금 이렇게 나눴었거든요. 탈무드가 나왔던 2000년 이전에는 주식 투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사업에 일부분 넣고 거기서 이제 나왔던 토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수익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의 버전, 현대 버전으로 치환을 하면 채권 투자가 이제 비슷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하나는 현금성 자산이죠. 그래서 유대인 3분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세 가지 자산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트폴리오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좀 더 이제 더 분산을 해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살았던 시대는 2000년 전이고 지금은 그때와는 또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많이 알려진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가 영구 포트폴리오인데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포트폴리오다 이런 의미인데 주식, 국채, 골드, 현금 요 네 가지 자산에 이제 4분의 1씩 자산을 배분을 해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좋고 1980년대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책으로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유명해졌고 아직까지 안 없어졌어요. 포트폴리오가 형편없으면 일찌감치 없어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한테 이제 언급이 되고 있을 정도로 나쁘지 않은 포트폴리오인데 금을 왜 넣었냐에 대한 질문 저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금을 넣은 이유는 인플레 해지 수단이다가 아닙니다. 저는 인플레 해지 수단이어서 금을 넣은 게 아니고 뭐 금의 어떤 산업적인 뭐 이슈 혹은 중국 인도 사람들이 금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제가 금을 넣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다른 자산들과 상관관계가 굉장히 낮아요. 다르게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달러와 많이 낮게 다르게 움직인다. 이것 때문에 금을 가져가는데 영국 포트폴리오만 해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오는 게 1980년대 이제 해리 브라운이 미국에서 영국 포트폴리오를 내놨을 때는 미국 주식, 미국 국채를 가지고 이제 만들었어요. 그럼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미국이 맞아? 한국이 맞아? 헷갈리죠. 그래서 책에서는 이제 미국 버전, 한국 버전 이렇게 다 분석을 해놨는데 둘 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아쉽죠. 그럼 한국 걸 해야 돼, 미국 걸 해야 돼? 라는 질문이 나오거든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뭐냐면 제가 이제 여기서 글로벌 자산 배분, 그래서 글로벌 에셋 엘로케이션에 이제 앞 글자를 따서 GAA라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얘기를 했는데 심플하죠. 영국 포트폴리오에서 한국, 미국을 분산하면 돼요. 양쪽 나라에 다 투자를 하는 거죠. 양쪽 나라에 투자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누가 더 잘할지 알 수 없어서 분산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 최근 10년은 미국한테 졌지만 그전 10년은 미국보다 훨씬 성과가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10년에 누가 더 우승자가 될지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나눠서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KGAA라는 게 나와요.
K는 이 K-팝을 얘기할 때 그 K, 한국인들을 위한 글로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라는 의미인데, 이게 이제 GAA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환율을 추가해요. 왜냐하면 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안 좋아지거나 경기가 안 좋아질 때 굉장히 튀어오르는 성향이 있어요. 그거를 뭐 많이 겪어보신 분들은 충분히 아실 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달러가 1,400원이 넘었었잖아요. 굉장히 넘었었다가 뭐 최근에 좀 빠지고 있죠. 최근에 빠지는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최근에 주식이 또 올라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안에서 이게 서로 상쇄가 되면서 저가 매수, 고가 매도를 계속 반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환율의 변동성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미국 사람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한테 더 유리하다. 그래서 KGAA라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뭐 어떤 전문가들은 뭐 이 하락세가 금방 끝나지 않는다. 뭐 1분기, 2분기 더 빠질 것이다라는 내용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1분기 정도까지 이후에는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특히 이제 10월, 11월 지금 2달 정도를 이제 코스피나 미국 주식이 다 올랐거든요. 꽤 많이 올라서 뭐 이제 시장을 드디어 반등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예측이 있어요. 즉 전망이 있는데, 내년에도 당연히 시장은 빠질 수 있습니다. 뭐 20% 빠질 수 있고 그 이상도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오른 것도 뭐 데드캣 바운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다 가봐야 아는 거죠. 가봐야 아는 거라서 일단 오르는 가능성도 대비를 하고 하락할 가능성도 대비해야 돼요. 자, 오르면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주식이 올랐는데 내가 만약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면 그거 자체가 손해거든요. 특히나 지금 이때까지 참아왔던 분들, 지금 하락을 다 맞으면서 참아 기다려왔던 분들이 내년에 주가 올라가는데 나만 안 들어가 있어. 그 엄청난 상실감이 들거든요. 그럼 또 뒤늦게 들어가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고 있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잘 고민을 해봐야 하긴 하는데, 두 번째로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연말 연초가 되면 그 각 증권사별로 내년 전망 자료가 나와요. 뭐 지금 아마 나오기 시작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자료들에서 코스피 밴드가 어느 정도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면 안 돼요. 증권사는 이제 시장에서 원하고 언론에서 원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증권사 밴드를 예측을 해요. 예측을 하는데 투자자가 그걸 보고 이걸 믿고 투자를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맞거든요. 안 맞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책에서도 이제 이 내용을 이제 검증을 좀 했는데, 2017년, 18년, 19년 해서 올해까지 증권사의 코스피 전망과 실제 움직임 체크를 해보면 상당히 안 맞는 게 많아요. 보통 이제 증권사가 전망하는 건 전년도의 코스피의 흐름을 많이 반영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올랐으면 그 다음에도 오르는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빠졌으면 그 다음에도 빠지는 수준으로, 그 다음에 횡보했으면 또 횡보하는 걸로. 그래서 횡보했던 그 다음에는 전망이 대충 맞는 경우가 많고, 상승이나 하락을 했으면 또 되게 안 맞아요. 그래서 그 편차가 뭐 10에서 20% 이상 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특히나 이제 하락한다고 전망했는데 올라 버렸거나, 언제 그랬냐면 2021년이 그랬어요. 전망은 2200에서 2800이었는데 실제는 2800에서 3300이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23%나 더 높은 구간이었고, 올해 전망은 2800에서 3300이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2900에서 2200, 굉장히 이제 낮아졌죠. 그래서 뭐 이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전망은 보시는 건 좋은데 그거를 맹목적으로 믿으시면 안 되고, 당연히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정말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지 말아야 할 투자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주식을 계속했어요. 혹은 자산 배분 투자를 계속했는데 요즘에 예금 금리가 높잖아요. 뭐 5%대 나왔다가 뭐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아니 난 올해 내내 손실 봤어. 근데 예금 5%나 준다고 하고 예금을 갈아타세요.
그리고 시장이 다 반등하는 거 확인하고 다시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투자하는 방법 따라 이 방법이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예금 금리 같은 경우에는 미래 수익률이잖아요. 1년 후에 기대 수익률이 5%예요. 실제로는 뭐 세금을 빼야 되긴 하지만 그러면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그거보다 낮을 것이냐 혹은 자산 배분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 그거보다 낮을 것이냐 높을 것이냐 요거를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하는 투자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그걸 좀 보시고 고민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시장이 반등할 때는 정말 하는 사이에 반등해버려요. 그럼 내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나 시장 반등하는 그 지켜보고 있으니까 난 중간에 들어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깊이 하락했던 만큼 빠르고 크게 팍 튀어 올라요 주가가. 이걸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발을 담그고 있는 게 수익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10월, 11월 뭐 주식 오르는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는 순간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 있어요. 막 5%, 10%, 10% 그냥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라고 봐요. 마켓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시장 매매 타이밍을 보고 들어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한테도 많이 그런 질문 하시는데 저는 예금으로 바꾸지 않고 기존 포트폴리오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뭐 주식이 올라서 기분이 좋긴 하고요. 근데 뭐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일단 최선은 예측보다는 좀 대응 그리고 미리 준비해 놓기. 특히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바쁘잖아요. 뭐 낮에도 바쁘지만 또 뭐 이렇게 좀 일하다 보면 일주일, 2주일 그냥 훅 가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주가가 다 올라 있거나 뭐 이런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투자는 좀 주의하자.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를 하실 때 일반 주식 계좌에서 매매를 이제 하시거나 이제 포트를 운용하시는 것보다 연금 계좌나 IRP 혹은 ISA 계좌까지 이제 활용해서 하시면 세금이 많이 절감이 돼요. 제가 하는 이제 자산 배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뮬레이션으로 계산해 본 바에 따르면 한 0.7에서 1%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세금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고 물론 단점은 연금저축이나 IRP는 개별주 투자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고민을 직접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내년부터 세법이 바뀌어요.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세액공제 한도가 올해까지 400만 원이었는데 내년부터 600만 원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IRP는 그러면 이제 IRP하고 연금저축 합쳐서 세액공제가 700에서 900으로 늘어나요. 특히 이제 내년부터 세법이 바뀌어서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올해까지는 연금저축 펀드의 세액공제가 400만 원까지였는데 내년에는 600만 원으로 이제 상향이 돼요. 그래서 이걸 잘 챙겨서 넣으시길 이제 바라고요. 그리고 올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을 아직 안 하셨다. 혹은 뭐 납입할 게 추가로 더 자금 여력이 있으시면 꼭 채워 넣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통장에 100만 원 있는데 내년에 써야 돼. 내년에 써야 되는 거 좋은데 그걸 지금 세액공제 통장에 넣으시면 내년에 연말정산할 때 16.5%가 세액공제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 115만 원까지 환급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꼭 받으세요.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에 넣어서 뭐 자산 배분 투자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일단 세액공제는 받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내가 정말 급해서 돈을 빼야 돼. 돈 빼셔도 돼요. 왜냐하면 받은 만큼 뱉어내면 되거든요. 받은 만큼 뱉어내는 거니까 안 좋을 게 없고 뭐 담보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시고 만약에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을 한도가 다 들어갔다. 그럼에도 여유자금이 조금 있다라고 하시면 ISA 계좌에 넣어서 운영하시면 돼요. 그래서 ISA 계좌는 또 뭐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 계좌 역시도 절세가 되는 계좌예요. 그러면 뭐 만기까지 뭐 다 묶여 있는 거 아니야? 만기까지 3년이거든요. 3년 동안 묶어 놓으시면 세제 혜택을 받는 거고 중간에 돈을 빼시면 그냥 세제 혜택만 못 받는 일반 계좌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그 마법의 투자 시나리오 책에 부제목으로 시황 걱정 없이라는 이제 멘트를 넣었어요. 그 넣은 이유가 뭐냐면
그게 이제 투자의 수익을 성과를 결정하는 요소가 두 가지 있는데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시황입니다. 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장의 움직임, 뭐 한국 주식의 움직임, 미국 주식의 움직임,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 추이, 그리고 금리, 기준금리 어떻게 될 거냐, 뭐 연준의 정책은 또 어떻게 나올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세요.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그리고 내가 투자한 기업의 이익은 어떻게 될 거냐,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데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 연준의 전문가들조차도 알 수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인플레를 이제 인플레나 뭐 기준금리를 고민하기 전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갖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절약이에요. 절약. 내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을 좀 절약하는 거. 실제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 이자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데 대출 금리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연준의 기사를 매일 본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금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를 조금 줄이면 돼요. 절약 혹은 또 세금. 그냥 너무 귀찮아. 연금계좌 파기도 너무 귀찮고 IS 나 모르겠고 그냥 일반 주식계좌에서 계속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절세계좌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 세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이런 부분, 그리고 비용, 저비용의 어떤 투자 방법을 찾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것도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미국 주식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환전을 하고 매매를 하고 수수료가 나가죠. 그 다음에 다시 원화로 환전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럼 이 환전을 할 때마다 나가는 비용들, 매매 수수료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자기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어떤가. 예를 들어서 내 투자 포트폴리오에는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이런 종목만 들어있다라고 하면 올 한 해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몇십 % 빠진 주식들도 부지기수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가 진짜 잘 할 수 있는 투자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기의 투자 포트폴리오라든지 전략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실천입니다. 실천. 네, 생각은 이렇게 했는데 안 해요. 네,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안 해요.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투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아주 일부분이 이제 투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투자 방법을 선택했다면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도 굉장히 많이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내가 연초에는 이렇게 하려고 막 준비를 했어요. 막 투자를 했는데 막상 주가가 막 빠져요. 막 손절선 잡았어. 손절선 잡았는데 막 지나갔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천하기 어려운 포트폴리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한테 나 이런 주식 갖고 있는데 자산배분 투자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거 팔아야 되냐, 언제 팔아야 되냐, 어떻게 팔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거꾸로 물어봐요. 만약에 지금 1,000만 원 있으시면 그 주식을 사실 겁니까? 안 살 거라고. 그럼 지금 당장 파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실천이 잘 안 돼요. 시장 어렵거든요. 어렵다는 것 이해하고, 연말이 됐으니까 이런 기회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뭔가를 하기는 어려운데 연말 연초가 되면 뭔가 의지를 한번 다지잖아요. 다이어트 계획도 새로 세우고 독서 계획도 세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연말을 맞아서 12월 중에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제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런 걸 생각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 라고 했으면 딱 정리하고 내년부터 뭔가를 새로 해보는 것도 실천을 위한 좋은 그런 트리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 연시를 맞아서 엄청 새롭고 달라질 건 없어요. 근데 좋은 책들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밖에 없거든요. 사실 나 자신도 통제가 안 되지만 통제하기 어려운 금리, 인플레, 연준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한테 집중할 수 있는 연말을 맞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